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승연의 집담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역대급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 대한민국 부동산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하락 거래가 대거 출몰하는 대세 하락장이 될지 아니면 반등의 서막이 열릴지 다양한 시장 전망을 해보는 시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인만 소장님, 정진욱 기자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년 가파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역대급 한파 맞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데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 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값이 1월부터 12월까지 누적은 약 4.79%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원이 아파트 값을 조사를 시작한 2003년 12월 이후 동기간은 물론 연간 기준으로도 가장 큰 폭의 하락인데요.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값이 2.02% 떨어지면서 월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를 하락했고,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도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연간 낙폭이 약 7% 정도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2008 리먼 브러스 사태 이후 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 부정으로 직합했던 2012년을 넘어서 외환위기 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전국 아파트 값이 2022년 기준으로 1월부터 11월까지 4.79% 하락이라고 이야기를 주셨잖아요. 네. 그 배경이 뭘까요? 역시 뭐 금리일까요? 뭐 당연히 금리일 거고요.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통계가 4.79%고요. 우리 체감하기에는 한 30% 이상 될 것 같은데 10월에서 12월 통계를만 하면 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8월까지는 주간 통계도 0.01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0.01, 0.02였으니까 굉장히 빠르고 제가 IMF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데. 좋은 데 다니셨죠? 그렇죠. 성과급도 받고 굉장히 좋았는데 외환위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외환위기보다 저는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요. 외환위기 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심각한데 이유를 보면 뭐 금리 인상 당연하죠. 금리 인상인데 그 배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금리만 오를 것 같으면 우리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뭐 금리 지금보다 더 높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오히려 사고 싶어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냐라고 보면 결국에는 많이 올랐다. 2012년도가 바닥이었지만 본격적인 상승은 2015년 정도로 본다면 15년에서 2021년까지 거의 한 6년, 7년 정도 엄청난 속도로 많이 과도하게 올랐고 다 알고 있죠. 많이 올랐는 건 아는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유동성 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 오를 거야. 더 오를 거야 해서 또 코로나도 있었죠. 그렇죠. 더 이렇게 올랐는데 이제 파티가 끝났잖아요. 네. 뭐 신나게 놀다가 이제 파티를 했죠. 유동성 파티를 하다가 12시 종이 다 돼가는데 그냥 우리가 까먹고 그냥 한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미국에서 종을 쳤죠. 금리 인상할 거야. 더 많이 올릴 거야. 엄청나게 올릴 거야. 실제로 쭉쭉쭉 올리는데 놀랐죠. 일단 체감을 해요. 대출이자가 나가니까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올린다는 문제가 아니라 막 느낌이 오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갑자기 위축이 됐고 불확실성. 금리가 언제까지 오를까? 올해 이제 새해가 됐죠. 새해도 금리 더 오를 거야. 하반기는 멈출까? 몰라. 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심리는 극도로 위축이 되면서 지금은 해답이 안 보이는 상태고요. 정부에서 규제 많이 풀었잖아요. 네. 작년에 뭐 12월 21일 날 뭐 다주택자들 규제를 풀었는데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떡하라고. 지금 분위기에서 나보고 사라고? 이런 반응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암울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암흑기라고 이제 시작할 때 하셨는데 진짜 이 암흑기가 언제까지 갈지 2023년은 아무튼 어두운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깜깜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불확실성이라든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래가 되는 게
급매 아니면은 완전히 극급매 중심으로 맞습니다. 거래만 성사가 되고 아까 작년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뭐 마이너스 4.79%인데 뭐 실제 단지별로는 아까 마이너스 30% 나오는 곳들도 나온다고 많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몇몇 단지를 체크를 해보니까 심지어는 최고가 대비 한 40~50% 하락한 맞습니다. 단지들도 있어요. 이런 단지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계속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가 뭘까요? 이게 생각보다 하락 속도가 예전 같으면 한 2년에 걸쳐서, 2, 3년에 걸쳐서 30%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네. 지금 거의 한 짧게는 3개월, 그 6개월 만에 이 정도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데 재밌는 건 뭐 재밌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30% 정도 이상 떨어지니까 관심은 보이더라고요. 실수요자들이 사볼까? 최근에 그런 문의가 좀 있어요. 살까? 엘스 리센츠, 파크리오 많이 떨어졌는데 해볼까라는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요게 저는 1차 지지선으로 보여집니다. 고점 대비 30% 정도. 그러면 여기서 더 수직 하락을 하느냐, 그거는 이제 2차 지지선까지 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 1차 지지선에서 좀 줄다리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실 엘스 리센츠 같은 경우도 계속 떨어지진 않잖아요. 19억, 27억 하다가 19억 하다가 지금 21억에서 19억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요게 1차 지지선이 될 것 같고 안 떨어진 지역들이 있죠. 그래서 나머지 뭐 서초, 강남구 지역들도 저는 추가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차 지지선을 우리 오를 때도 순서가 있잖아요. 네. 중심부 오르고 이렇게 그렇죠, 오르듯이 내려갈 때도 1차 지지선까지는 좀 골고루 바닥을 다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물론 송도나 수도권 지역들은 뭐 40%, 50% 떨어진 지역들도 있어요. 일기 신도시도 그 3번 신도시 같은 경우도 한 40% 떨어졌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떨어졌나요? 그래서 생각보다 뭐 송도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네,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 지역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역들이 그러면 수직 하락해서 50%, 60%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정도로 버티고 안 떨어진 지역들 위주로 좀 떨어지면서 바닥을 좀 다질 것 같습니다. 네. 주변 시세가 이렇게 막 빠지고 송도도 얘기하다 보니까 뭐 마이너스 50%까지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꼭 이렇게 시세가 빠지는데 분양하는 현장도 분양 받아야 돼? 막 이런 의문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때 청약시장, 분양시장이라고 하면은 항상 뭐 로또라는 공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청약 불패를 이어가는 이런 그 서울권 안에서도 100% 초기 분양률 이 기록이 깨졌단 말이에요. 이런 배경은 역시 뭐 주변의 시세 하락 뭐 이게 주요 원인일까요? 어쨌든 아까 영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일단 가장 세고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금리 자금이 너무 크다 보니까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지금 더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도 안 되는 상황. 그렇다고 다주택자들도 뭔가를 그러니까 싼 걸 보이는데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되니까 사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아예 실종됐잖아요. 지금 3개월 동안 보면은 서울에서 한 900건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한 달 동안. 그러면은 9개 구를 하시면은 한 개 구당 30건. 한 달에 30건만 거래가 됐다는 건데 정말로 거래량 자체도 적잖아요. 그래서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이런 것도 거래량 보면서 등락이 오고 하는데 그렇죠. 부동산은 아예 거래가 없으니까 이 뭐 완전히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고 그리고 지난해 12월 달에 청약받은 서울에서 그러니까 청약받은 아파트 단지 전국에서 31곳인데 53%는 아니 17곳이 경쟁률 1대1에 미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방을 아예 말할 것도 없이 막 전국 부안군 같은 경우는 부안 줄포 블레스 아파트가 이틀에 걸쳐 1, 2 수인이 청약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아예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멈춘 거예요. 아예 없었습니다. 0입니다. 0. 그래서 아주 또 그러니까 2023년에도 1%대 저조한 경쟁률 또 보이고 있죠. 그리고 금리 기준 인상 미국 지금 몇 번은 아마 계속 올릴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 한번 내렸다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돌다리 두들기면서 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금리 인상도 계속 우리도 따라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정도 지지선에서 계속 눈치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서울하고 가장 인접한 그 철산에 있는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생각보다 경쟁률이 완전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긴 하더라고요. 이게 초기 분양률하고 이제 100% 깨졌는데 내년 청약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좋을 리가 없겠죠. 사람 마음이 똑같잖아요. 저는 다 똑같다고 봅니다. 오르는 집을 사고 싶지 그렇죠. 내리는 집을 안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수요자들은 집이 필요하니까 뭐 좀 어지간하면 사지 않나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 실수요자들도 오르는 집을 사고 싶은데 청약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청약 경쟁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아마 2023년 올해에는 청약 경쟁률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아, 이거 거의 1대1이라도 나오면 저는 다행 아닐까. 근데 아까는 업대잖아요. 그렇죠. 지방은 아예 없는 단지들도 있는데 이게 시발점이 둔촌주공이 굉장히 상징성이 컸잖아요. 큰형인데 둔촌주공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선방을 해줘야 아,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곳은 버티는구나, 잘하면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드는데 둔촌주공 결과를 보면 아, 이거 잘해도 안 되는구나. 지금 안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의 뭐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진 것 같고, 그럼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시장의 눈높이에 맞춰서 낮춰야 되는데 아니 건설회사들이 부지 구입비도 정해져 있고 건축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우리 인건비도 내려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내리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미분양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미분양이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뭐 4만 7천이 넘었는데 우리가 10만 호 정도면 매우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전국 10만 호, 수도권 3만 호 정도를 매우 위험하다라고 보는데 저는 올해 안에 달성하지 않을까. 이 안 좋은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달성한다면 아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클 것 같아요. 건설회사들도 아마 그 도산되는 부동산, 그 건설회사들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우리 내수 경제도 굉장히 침체가 되겠죠. 가전업체들, 이사업체들, 조경업체들, 가구업체들, 1층에 있는 부동산들, 부동산이 무너지면 또 임대업도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연쇄 줄 도산처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규제를 풀고 있는데 문제는 규제 약발도 안 먹힌다는 거. 안 먹혀요. 우리 오를 때도 사실 규제 가지고 집값 못 잡았잖아요. 저는 내릴 때도 똑같다라고 보거든요. 언제 우리가 규제 가지고 시장을 컨트롤 했냐고요. 그래서 이게 더 걱정되는 게 규제를 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속도는 가팔라지고 있다. 과연 경착륙을 막을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가 2023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3년 경착륙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그 경착륙이 되면은 관련 업계들이 완전히 뭐 도산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이사라든지 뭐 여러 업체들하고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문제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심각하죠. 뭐 미분양에 대한 그 추이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또 아까 정진욱 기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상황에서 금리는 계속 미국 같은 경우에 올릴 거다. 한번 내렸다가 좀 부작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릴 맞아요.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고금리 기조도 그래도 이런 경착륙이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도 당분간 좀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나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금리 인상은 한국은행이 하는데 그 칼자루는 지금 미국에 있는 파월 의장께서 쥐고 계시는데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파월 의장도 얼마나 올려야 될지 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2021년만 하더라도 2023년까지 안 올린다고 했는데 이게 물가가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올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또 어쩔 수 없이 올리고는 있는데 이게 추세를 갑자기 바꿀 수가 없거든요. 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잘못 내려서 시그널 잘못 주게 되면 거기서 다시 오르면 그럼 금리를 또 더 많이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괜히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돌다리를 두들길 수밖에 없고요. 미국이 아마 한 몇 차례 더 올릴 거예요. 자이언트까지는 안 가더라도 겁난다. 겁나죠. 네. 그러면 저는 미국이 한 5%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5%까지 가면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3.5가 끝이 아니야. 3.5라고 내가 이야기한 건 최종 목표가 아니고 뭐 한마디로 그냥 해본 말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최대 4%까지는 보거든요. 4% 이상 넘어가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는 4%까지는 생각을 해야겠다. 그러면 베이비 스텝 0.25씩 한 3번 정도는 더 올릴 가능성이 있겠다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럼 멈춰. 일단 다행인데 뭐 하반기에 멈출 것 같긴 한데요. 멈추면 바로 인하로 돌아서느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멈추고 또 좀 지켜봐야 되잖아요. 한 6개월 지켜보다가 인하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 2023년 올해는 물 건너가지 않을까. 인하 시그널 정도는 나오겠지만 실제로 인하로 돌아서기에는 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되더라도 0.25 정도 인하가 되는데 심리적인 개선 효과는 있겠지만 지금 0.25 내려가지고
4%까지 갔다가 0.25 내리면 3.75인데 지금보다 높잖아요. 아, 그러네요.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2% 수준까지는 가져야 되는데 2%씩 가면 베이비 스텝 0.25씩 밟아서 8번의 금리 인하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과연 몇 년에 이루어져서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체감하는 금리 인하 효과를 보려면 저는 2020 한 5년은 돼야 2% 수준까지 그것도 내려가야 되니까 이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반응 속도가 빠르잖아요. 선행지표고. 그러면 인하 시그널만 나와도 아마 뭐 상한가 치고 몇 번 반등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잖아요.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가 인하가 돼야 되고요. 물론 인하 시그널이 나오고 고점 대비 30% 이상 떨어진 매물들은 실수요자들이 유입은 되겠지만 특징이 뭐냐면 지금도 그래요. 30% 이상 떨어진 매물은 사고 싶은데 거기서 좀 더 올라가서 반등을 해서 한 20% 수준까지 가면 여전히 안 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V자 반등하기가 사실 만만하진 않다. 약간 반등을 하겠지만, 그렇죠? 바닥은 찍겠죠. 바닥을 찍고 약간 반등을 하겠지만 우리가 사실 뭐 좀 바라는 건 조금 더 올라가서 V자로 좀 가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올라가다가 끊기지 않을까. 라는 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죠. 뭐 호미 정도. 그렇죠. 호미 정도. 호미 정도 이렇게 보일 수 있겠네요. 네네네. 네. 근데 지금 금리 이렇게 오르게 되고 또 미분양 아까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청약이 제로라고 하는데, 예? 그러면 이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PF 부실 이거 뭐 계속 올해도 이어지겠네요. 뭐 아까 얘기하신 건 2% 하면 2025년 얘기도 하는데 그때까지도 장기적으로 이런 부실화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부동산이 잘 될 때는 PF 해서 은행들이 어쨌든 로또 청약이었던 그 시기에는 PF 통해서 은행들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증권사들이나 다. 근데 지금은 뭐 미분양이 속출을 하니까 뭐 건설사뿐만 아니라 거기다 돈을 대준 은행까지, 그러니까 금융권까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입장이고, 더 우려스러운 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2금융권들,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소건설사들은 이제 제2금융권들을 많이 이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체율이 지금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증권사 PF 대출 잔액이 약 4조 5천억이나 됐어요. 그래서 계속 이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동산 어쨌든 건설사들은 분양이 돼야 돈을 다 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서 지금 이 프로젝트 파니까 PF 관련된 게 아마 다행히도 그래도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사가 부동산이 나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경, 뭐 그에 붙는 많은 하청업체들까지 다 주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그럼 국가적으로는 큰 손해잖아요. 세금을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운영하는 나라인데 그런 세수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국가가 어떻게 국가 경영을 위해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래서 그리고 금리는 또 미국은 계속 올릴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책을 나온 게 지난해 대책이 나왔죠. 뭐 민간 임대주택 이런 것들도 그런 방향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민간에서 이 공급, 그러니까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 많이 진짜로 다주택자들, 막 1주택 2가 한 가구에 2주택인데 한 가구는 어쨌든 임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라도 어느 정도의 그 혜택을 줘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까지 만약에 도산을 해버리면 완전히 부동산이 완전 꺼진 거고 그러면은 그 집을 빌리고 싶은 사람들도 아예 집을 못 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칫 잘못하면 장기 침체처럼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되는 것 같은데 PF 부실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봐야겠죠. 네. 그렇죠. PF 부실이 왜 생겼냐 그 원인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정부가 뭘 자금 지원을 할 겁니다. 자금 지원을 하는데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원인이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 침체거든요.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느냐. 지금 제거할 수 있는 게 금리 인상 우리 마음대로 못하죠. 컨트롤 못하잖아요. 미국한테 달렸고요. 부동산 침체 지금 규제를 뭐 풀고는 있지만 이거 침체로 정부가 쉽게 막을 수 있을까요? 결국 PF 대출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건설회사들이 분양이 잘 돼야 되고 미분양이 안 생겨야 되는데 분양이 잘 되려면 투자 심리가 살아나야 되고 사람들이 옛날처럼 뭐 선당후고 뭐 일단 청약하고 보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몇 년 동안은 저는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하고 뭐 이렇게 약간 반등을 하더라도 심리 자체는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한번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청약단지들도 과연 이게 경쟁력이 있을까를 따져보는 시기가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건설회사들도 몇 년 전처럼 뭐 2020년 막 이럴 때처럼 그냥 쉽게 분양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시작됐던 그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장들은 굉장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요. 정부에서도 사실 개인의 사업장이지만 이게 줄도산이 났을 때 발생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금 지원이라든지 보호는 필요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뭐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사업장들은 부지를 뭐 빨리 매각을 하든지 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지. 저는 물론 V자 반등을 하면 좋겠지만 이게 뭐 몇 년? 뭐 2, 3년 그 이상 또 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대책도 그렇게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부실화 얘기하면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2022년 작년 같은 경우는 깡통 전세다, 전세 사기다. 그다음 심지어 피해 보는 사람도 많고 어떤 뭐 보도들을 보면은 이거 바지 사장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 좀 심각해가지고 이게 뭐랄까 그 임대차 3법 뭐 이제 한 6월 정도 되고 나면 또 그 기간이라든지 뭐 그 시기가 돌아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 돌려주는 입장도 그렇고 그 나가는 세입자도 그렇고 뭐 문제가 클 것 같은데 올해 이거는 뭐 100%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금리가 이제 갑작스럽게 밀려나면서 그리고 어쨌든 이 돈 없이 그러니까 무자본으로 계속 늘려가는 거 있잖아요. 파던데, 그러니까 빌라왕 같은 경우도 보니까 처음에 아버지한테 빌라를 받았던 것 같아요. 경기도 북부 쪽에서 받았는데 그 한 채 다 날려먹고 그 다음에 강남에 가서 부동산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걸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진행했던 건데 아까 소장님께서 있는데 뭐 장애인인데 법인도 내면서 사무장명 두고 직원 2명 쓰면서 이렇게 화곡동이나 이쪽 빌라가 좀 위치된데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도 이제 부평 이런 데 많거든요. 미추홀 이런 거 많은데 어쨌든 이 전세 사기를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계약서를 쓸 때 이사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이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입자청에서는 이사 비용도 지원해주고 그리고 전세 보증금, 그러니까 그 가입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사 표현했기 때문에 그 나이도 정확한 40대 정도 됐었으니까 그 정도에서 뭐 일단은 했는데 이제 전세 피해자들 얘기 들어보면 전세 보증금을 이제 가입하려고 들어왔는데 그때서야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입 불가 통보를 받은 거예요. 왜냐면은 집에 압류가 걸렸기 때문에. 이게 압류가 걸려 있는 거는 등기등본을 떼야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부평에서 최근에 인천에서도 빌라왕이 한 번 이렇게 사망한 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망한 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왜냐면 사망한 거 집주인 사망한 거 통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해가 많이 보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전세보증금,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되는데,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어쨌든 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빌라왕이죠. 이 빌라왕이 임차인이나 이렇게 보증금 돌려주는 사고가 2020년 3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해도 2021년도에는 3건 정도가 8억 원짜리인데 2022년에 갑자기 늘어납니다. 165건. 그 320억 원으로 이제 갑자기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리 영향 때문에 어쨌든 그 전까지는 뭐 돈을 되게 많이 받았던 거고, 그리고 바지 사장이란 것도 한 건당 돈을 이렇게 받더라고요. 보니까 시장에서 한 건당 이렇게 받고 거기다가 주택 가격이 오르면 거기서 또 프리미엄 또 받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계속 늘어났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지금도 아마 모텔에서 술 드시고 계신 분들 많이 있지 않을까. 왜 모텔인가요? 또 다른 모텔 대부분 다 모텔에서 사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빌라왕들이 보이지 않는 빌라왕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에 처음에는 김 씨가 빌라왕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보다 더 많은 빌라왕도 있고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빌라왕이라고 이름을 줘야 돼요? 왕이에요? 빌라 여왕도 있습니다. 요즘. 네? 마왕 아니에요? 마왕? 마왕, 그렇죠. 마왕이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그래서 같은데.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되게 좀 들어보면 되게 사연이 되게 그래요. 왜냐면은 되게 어렵게 어쨌든 시골에서 또 상경에서 가족 만나니까 와이프 만나서 정말 이번에 처음으로 이걸 집 마련을 했는데 전세금 다 돌려면은 다시 또 시작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또 대출까지 받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면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좀 나라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좀 정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빌랑도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계속하면서도 나라에 제재가 없었어요. 제재가 없으니까 정말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계속 늘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부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제재는커녕 뭐 보증을 해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금융 개인과 개인의 그 사금융을 나라에서 보증해 준다니까 믿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전세금이 이 유동성 아까 말씀하신 파티 안에서 전세금은 막 눈덩이처럼 커지고 커지다 보니까 임대인은 사실상 돌려주기는 이제 힘들어진 거고 임차인은 눈덩이처럼 커진 전세금의 금리까지 딱 맞다 보니까 뭐 상환 능력은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예전에 100만 원 예를 들면은 100만 원으로 임대료 내던 사람들이 전세 대출 내던 사람 200만 원 뭐 한 300만 원 이렇게까지 간다라면 뭐 예전에 한 150만 원 벌던 사람이 100만 원 내는 거하고 150만 원 버는 사람이 200만 원, 300만 원 내는. 그래서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도 DSR 같은 경우도 전세금에 해야 된다. 상환 능력 보고 전세금 빌려줘야지 이렇게 금리 또 올라가면 어떻게 했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 뭐 올해가 이제 전세 작년이 매매에 대한 그런 급격한 하락이라고 그러면 올해는 또 전세에 대한 급격한 하락에 따라서 깡통 전세 전세 사기 이거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더 많이 늘어나겠죠. 사실 우리가 통계를 보면 전세가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주간 그쵸? 통계 보면 2022년에도 전세가 더 빠져요. 자꾸 뉴스에서 집값 떨어지는 것만 이야기하는데 전세 가격 하락 속도가 더 빠르고요. 사실 빌라 왕이 저는 왕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거북한데 거북해요. 이게 왕이면 진짜 왕이 춘추전국 시대도 아니고 무슨 왕이 이렇게 많아. 이 사기 왕이잖아요. 그쵸, 사기 왕인데 이게 예전부터 많았어요. 예전부터 많았어. 왕이 많았는데 표면에 드러나지 않아요. 왜 드러나지 않냐면 전세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이게 사기의 시작이 그거잖아요. 전세 가격을 높게 받아요. 시세보다 높게 받기 때문에 분양업자, 건축업자한테 커미션 받고요.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빌라 한 채당 1,000만 원, 2,000만 원 받고 전세를 매매 가격보다 높게 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거기서 또 시세 차익이 생겨요. 시간이 지나서 전세도 오르고 매매도 오르면 또 돈을 벌어. 이게 뭐 100채, 1000채가 되면 진짜 마이바흐 뭐 몇 대 탈 수도 있죠. 진짜 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리스크가 있잖아요. 내 돈이 아니잖아. 돌려줘야 될 돈을 가지고 지 혼자 파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가 이제 터지죠. 금리가 올라가고 결국에는 저는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게 문제가 빵빵 터지고 있는데 이거 당연히 리스크 관리했어야 되고요. 2023년에 더 심각하겠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는 분들 많아요. 저도 보면 자기 임대인이 집주인이 빌라 왕인지도 몰라. 또 다른 빌라 왕인데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큰일 났어. 이분 못 돌려받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천하태평이에요. 아 그래요. 계약 기간이 남았고 뭐 돌려달라고 하면 우리 주인은 돌려줄 거야. 우리 주인은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 들어보면 임대사업자고 우리 주인은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안심이 된대. 왜? 자산이 많은 거로 착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문제가 터졌잖아요. 이제 정부에서 여러 대책들이 나오는데 이제 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이게 전세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따지고 보면 맞아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전세는 채권 관계거든요. 사는과 사람이 그냥 계약서 한 장 가지고 그냥 뭘 믿어. 은행에서 돈 빌려주면 건재당을 잡잖아. 이 집에 대해서 적어도 안전장치.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선순위 관리도 확인하는데 전세 계약은 그냥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그냥 보호받을 뿐이지 이게 어떤 집에 대한 권리를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터질 게 터졌고요. 지금 전세 제도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전세 제도의 뭐 종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멸 속도를 훨씬 더 가속화시키는 역할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빠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거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세금 체납 확인할 수 있게 해줄게. 올 4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할 수 있게 해줄게. 뭐 안심 앱을 만들어서 제공해줄게. 저는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야, 니들이 확인해.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줄게. 그렇다. 근데 2030들은요. 피해자들이 2030이에요. 사회초년생들. 잘 몰라. 확인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일단 부동산을 끼고 하거든요. 양심을 버린 브로커 부동산이 아유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니들이 몰라서 그래라고 하면 사회초년생들이 그 부동산 말을 뛰어넘어서 아 그래도 이거 확인해야 돼요라고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주눅 들죠. 주눅 들죠. 야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대출이 있어. 아니
보증보험 가입해 준다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그냥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니들이 확인해. 안심앱을 만들어 줄 테니까 우리는 할 도리 다 해서가 아니고 저는 완전 정부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막 그때 집값이 막 올라가고 하니까 제 그 지인 중에 한 분도 그 임대인한테 돈을 맡겼는데 그 돈 그 전세금 가지고 주식했대요. 그러니까 코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기 돈처럼 막 써가지고 근데 지금 주식도 빠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손실 확정 때문에 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막 100억 자산가 막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 자산가야. 자본가는 없어. 자산가. 맞아요. 자산가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몇 채다, 100채다 뭐 해가지고 집 많다고 해가지고 막 자랑하고 있는데 사실 빈곤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산만 뭐 자산 중에 90% 이상이 은행 거 아니면 전세금이죠. 전세금이. 네. 90% 이상이.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도 이렇게 불확실하고 한데 아까 앱 이런 거 가지고는 좀 안 된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이거 사기 그래도 좀 예방할 수 있는 팁이라도 좀 몇 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물론 뭐 개인이 예방해야 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체납 사실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하고 빌라 같은 경우는 뭐 좀 위험하면 월세로 들어가고 집주인 뭐 직업 정도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도 저는 공공이 좀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이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집주인이 몇 채 가졌는지 어떻게 확인할 거야? 어디서 확인하죠? 세금 체납은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민원 24나 홈택스 들어가면 된다는데 그걸 뭐 홈택스 접속도 못 해본 2030들이 굉장히 많을 대부분이에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허그 같은 좀 기관들이 허그도 저는 좀 굉장히 불만이에요. 지금 보증보험 사고가 빵빵 터지잖아요. 지금 뭐 수백 건? 금액으로는 그냥 뭐 몇천억 정도 수준인데 그 돈이 누구 돈이냐고요. 우리 국민들 돈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물론 세입자한테 보증보험 가입하면 돌려는 줘요. 반환은 해주는데 집주인한테 사고 친 집주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환수한다는데 그 환수할 수 있냐고요. 사고 친 사람이. 그러니까 사망 얘기 또 나오고. 사망하고 경매 넘겨도 그 얼마 받냐고요.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 돈이 다 날린 그 사기꾼들 도와주는데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걸 예방을 해야 되는데 허그가 저는 역할을 안 했다고 보죠. 그러면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면 저는 좀 의무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소득층은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의무 가입을 하면 그냥 사기당할 게 아니라 허그가 집주인의 체납 사실 주택수를 몇 채를 가지고 있는지 권리관계가 문제가 있는지 과거에 이 사람이 전세금을 안 돌려준 이력이 있는지 이 사람이 뭐 어떤 직업이라든지 뭐 직업까지는 뭐 그런 여러 가지를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는 그 에스크로 제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 쇼핑몰 같은 거 가면 쇼핑몰 회사에서 돈을 보관하다가 안전을 확인하고 돈을 입금해 주잖아요. 허그에서 계약금 10%를 가지고 있다가 이런 걸 다 확인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 10%를 임대인한테 집주인한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세입자한테 이야기를 해야죠. 야, 문제 있는데 내 입금 어떻게 할래? 계약 해지하고 내가 반환해 줄까? 아니면 집주인한테 주고 네가 계약할래? 그래도 할래? 라고 정도는 해야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제대로 검사 안 하잖아요. 솔직히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대충 그냥 서류 몇 개 보고 통과.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도 피해요. 사기꾼들 돈, 그 돈이 우리 국민들 돈이잖아요. 전세 보증보험이 공짜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원천 봉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돈 벌기 쉽잖아요. 양심만 버리면 제2, 제3의 빌라 왕들이 얼마나 나오겠냐고요. 사기 입증하기도 어려워요. 그거 어떻게 입증할 거야? 입증했잖아요. 소위 말해서 형사처벌 받아요. 깜빵 가면 몇 년 사냐고요. 경제사범들. 몇 년 살다 나오잖아요. 몇백억 해먹고 2, 3년 살다가 나오면 깜빵 가면 전세금 돌려받나요? 세입자가 원하는 건 내 전세금을 그렇지. 안전하게 하는 거지 그 사람 깜빵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뭐 합동조사단 해가지고 처벌한다는데 그 전세금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포인트가 잘못됐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우리 국민들 돈, 허그 돈도 우리 국민들 돈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전과 이런 것처럼 반환 이력 그 체크하는 거 좋을 그럼요. 것 같고 저하고 생각 비슷하네요. 그 에스크로나 뭐 신탁을 해서 어느 정도 맞아요. 잠깐 안전장치 해놓고 그러고 나서도 뭐 임차인한테 동의를 구한다든지 이러면 맞습니다. 모를 텐데 이거 뭐 그냥 사금융이니까 아까 뭐 주식하고 막 코인하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급변하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그런 것도 그러니까 경매 물건이 많아지면서 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세입자들 왜냐하면 경매가 하도 많아요 지금. 맞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경매에 관련된 부분도 그러니까 법무부든 어쨌든 법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법부랑도 이렇게 협의가 좀 해서 이 부분에서 좀 풀어줘야 어쨌든 경매라도 넘어가야 빨리 돈을라도 좀 회수가 될 텐데 이것조차 안 되는 거니까 지금 법원 물어보니까 경매가 너무 많대요. 너무 많아서 이게 아이고. 아예 진행이 안 된답니다. 너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더 많이 그러니까 TF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 허구도 똑바로 해야 되겠지만 또 이런 것들도 빨리 대처를 해줘서 이 세입자들이 어쨌든 피해자들이 좀 더 빨리 돈을 받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이게 사기도 있지만 사기 아닌데 전세 가격, 그쵸. 매매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보증금 반환 못하는 집주인들 많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근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좋은 임대인인데 대출이라도 받아서 어떻게든 좀 부족분을 반환하고 싶은데 임대업자들 대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하기 위한 대출은 저는 좀 열어줘야 된다. 자기 집 담보로 해서. 착한 임대인이잖아요. 네, 대출이라도 그렇죠. 받아서 어떻게든. 내가 이자 내더라도 세입자 전세금 돌려주고 싶은데 난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 정도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안 나와.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집도 안 팔리는데 지금 분위기에. 그러니까 퇴로는 좀 만들어줘야 된다. 아니 돈 돌려주고 싶다잖아. 저는 얼마나 좋은 착한 임대인이에요. 안 돌려주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아 몰라. 전세금 내려가니까 나는 몰라. 이런 임대인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착한 임대인들을 위해서 저는 대출도 좀 풀어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착한 임대인들도 진짜로 좀 정부가 여태까지 임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저 언론도 좀 문제이긴 하지만 계속 임대인을 거의 뭐 사기꾼으로 만들어 문제예요. 제가 사기꾼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 매도니까 뭐 어쨌든 이게 또 정치적으로도 엮이면은 뭐 부자 감세 막 이런 것들 다 엮여 있는 건데 그거 빼놓고 어쨌든 이 사회적 분위기가 임대인들이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낙인찍히는 것도 어느 정도 좀 노력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착한 임대인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은 제도가 좀 더 마련이 돼서 이 좀 부동산 시장 건강하게 돌아가게 하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참 어떤 분들 보면 참 좋은 사장님들 같은 경우 는 자기 월급 안 가져가도 직원들 주는 그런 사장님 있는 것처럼 참 따뜻한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근데 항상 그런 사장님들이 힘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2023년 주택시장 지금 뭐 전세 사기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청약 얘기도 하고 PF 얘기도 했는데 2023년 주목해봐야 할 뭐 변화들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정보가 항상 좀 취합을 못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좀 몇 개 좀 짚어주시겠어요? 일단 큰 거를 보면은 일단 부동산 취득세 가세 표준이 실거래가로 바뀌죠. 네. 그 부분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이 좀 낮아지는 거. 이게 어쨌든 예전에는 구조적으로 안전해도 이게 문제가 없다면은 건축이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생활하기가 조금 불편하던데 재건축이 가능한 거죠. 어느 정도 문턱이 나눠져서. 근데 그 부분도 있고 또 크게 또 보면 양도세 관련돼서 2월 과세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고 그래서 증여가 작년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이 청년 맞춤형 전세 특례 보증 한도도 확대가 되고 그러니까 1월 달에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특별 공급 가점도 있고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인터넷 치시면 다 나오는데 이게 다 얘기하면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한 20여 건도 없다. 그러니까 월별로 있습니다.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이 월별로 다 이렇게 이달에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좀 좋고요. 그리고 하여튼 완화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어떻게든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것도 이제 멈추는 거, 하락세가 조금 어느 정도 주다리게 하는 성향도 이런 규제들 때문에 보입니다. 네, 이런 완화가 조금 그래도 기존보다는 소위 말하는 그 정상화로 가는 그 과정이라고 좀 보고 좀 변화가 좀 있다라고 보긴 해야 되겠죠. 네. 뭐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뭐 당연히 완화해줘야 되고요. 왜 집값 올랐을 때 불필요한 규제들이 뭐 불필요하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과도한 규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데 그 규제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그래서 풀어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반응 속도가 그렇게 뭐 굉장히 빠르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단 이제 심리적인 약간 도움은 될 것 같아요. 다주택자들, 집주인들이 좀 버틸만 할까? 뭐 종합부동산세도 좀 완화해주고 공시가격도 내려주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버틸만한 약간의 희망 정도는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떨어지게 되면 이제 30% 이상 떨어지면 또 금리도 멈추면 또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유입이 되는데 진입 장벽이 좀 많이 낮아져 있잖아요. 취득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2020년, 2021년 집값 급등할 때 같으면 감히 뭐 취득세 완화 뭐 이런 얘기 안전진단 완화 이야기만 하면 폭등을 하잖아요. 네. 그때는 못하지만 지금은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불필요한 규제들은 저는 빨리빨리 좀 풀어줘서 나중에 정상화되는데 좀 밑거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전진단 얘기하셨는데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돼서도 뭐 네.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이건 좀 예민한 문제다 보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여하고 야의 좀 입장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입장 차이 있죠. 네. 입장 차이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사실 초과이익 환수가 이게 개선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뭐 재건축 시장이 엄청나게 뭐 활성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안 해주는데 사실 이것도 저는 이중 과세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미실현 이익의 과세에 이중 과세가 있는데 아니 팔 생각이 없잖아요. 양도세는 팔아서 돈이 잔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든 세금을 낼 수 있는데 그냥 옛날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다가 재건축이 됐어요. 이제 새 아파트가 돼요. 나는 계속 들어가서 살 생각인데 초과이익 환수를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돈이 지금 몇 억이 없는데 어떻게 내라는 거예요. 실제로 낼 수 없는 세금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낼 거예요, 몇 억을. 몇백만 원이면 내죠.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그래도 눈 감고 낼 수도 있는데 수억씩 하던데요? 억 단위로 가면 아니 전세금도 지금 못 돌려주고 있는데 정부의 초과이익 환수까지 내라고 하면 저건 못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저는 좀 합리적인 개선은 필요하다. 물론 폐지하느냐 폐지하지 않느냐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합리적인 개선은 당연히 해야 된다. 아니 억 단위로 세금을 내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주택자도 아니고 사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합리적인 개선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없애라는 것보다도 합리적으로 뭐 개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 돈 내고 났는데 또 최근처럼 이렇게 집값 막 떨어지고 나면은 완전히 막 그렇죠. 도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돌려주지도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어쨌든 이런 그림 자체가 집값에 대해서 움직임하고 이제 좀 지금 집값은 떨어지고 있어도 그래도 공급은 계속 하겠다. 그리고 목표를 했던 270만 호에 대한 그런 뭐 계획들 이런 것들이 순항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좀 잘 될까요? 어쨌든 정부가 이번에 지난 12월에 발표한 걸 보면, 그러니까 지난 8월에는 정부가 5년간 270만 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12월에 발표한 거 보면 결국에는 공급 속도를 조금 늦추겠다라는 의지가 좀 반영됐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재건축이라던가 재개발 규제 완화를 좀 통해서 민간 주도로 매년 50만 이상 공급하겠다 했지만 그것도 좀 불가능하게. 왜냐면 지금 아까 말했던 PF 문제도 있고 그리고 미분양이 속초하고 있는데 과연 집을 누가 살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는 지금 이 270만 공급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상당히 걸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을 어쨌든 살리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발표했던 그 부분이 어쨌든 이 다주택자들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집을 사게끔 해서 부동산 시장을 약간 지금 CPR 정도 하려고 하는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심각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그만 걸로 막을 걸 이제 크게 막을 수 있는 더 오를 수 있는 부분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부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본인대로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리가 미국 바라보고 있고 또 전쟁이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원자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뭐 전세 막 여기저기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원희룡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한때 그 공급이 늘면 집값을 안정화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공급도 추가적으로 더하면은 이거 더 심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오히려 김인만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거 공급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도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뭐 근데 이게 순항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순항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속도 조절해야 되고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공급이 부족해 서울은 부족하죠. 서울은 부족한데 서울 외 지역들은 안 부족해요. 안 부족한데 왜 부족하다는 그런 프레임이 나왔냐면 집값이 계속 올랐잖아요. 오르는데 규제를 하죠.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고 종부세, 양도세. 집값이 안 잡히니까 왜 안 잡혀?
가장 손쉬운 저는 변명이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급 늘려야 돼요. 어떻게 늘려? 3기 신도시 개발하고 공급 물량 늘려. 너무나 이게 탁상 행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은 공급 물량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2021년 뭐 달라진 게 별로 없잖아요. 네. 달라 없는데 왜 집값이 떨어질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집값이 오를 것 같은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과수요가 생겨서 수요가 늘어난 거지 공급이 부족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수요가 늘어났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니까 이게 계획 자체가 저는 틀렸다. 그래서 서울은 부족한 게 맞다. 그럼 재건축 재개발을 꾸준히, 왜? 재건축 재개발은 풀어줘도 15년이 걸리니까 재건축 재개발 풀어주는 게 맞고, 일부 지역들은 공공분양은 저는 늘려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 시세보다 좀 저렴하기도 하고요. 그게 공공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혼부부들 특별공급들 물량을 늘리려면 공공분양 물량들, 뭐 3기 신도시 좋습니다. 뭐 늘리는 건 좋은데 270만 원은 너무 터무니가 없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속도 조절을 해서, 이게 우리 인구도 감소하잖아요.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아무리 괜찮다고 하더라도, 물론 서울은 좀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10년 후에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270만 원 제발 목표 세웠다고 해서 그대로 달성하라는 게, 아니 기업에서도 목표 설정했다가 그렇죠. 상황이 달라지면 목표 수정을 하는데 왜 목표 정했다고 앞만 보고 달리려고 하냐. 사전 청약도 저는 지금 분위기에서 건설회사들이 청약 경쟁률도 낮아지고 미분양이 발생하는데 사전 청약 물량까지 나오면 건설회사들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 청약 지금은 안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을 공급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지금은 사전 청약이 맞지 않다. 아무리 계획을 세웠더라도 저는 사전 청약 일정을 미루든지 사전 청약 안 해도 돼요. 지금 국민들이 집 못 사서 안달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 청약 아무리 계획이 있더라도 저는 로봇 같아요. 국토부나 이렇게 공무원분들 보면 정해지면, 목표 정해지면 프로그램 된 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니, 상황이 달라졌으면 충분히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지금 발빠르게 움직여서 저는 사전 청약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참 2023년 부동산 전망, 참 이게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참 전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와중에 참 제일 곤란한 직업이에요. 항상 방송 가면 물어보는 직업이라. 네, 맨날 거짓말하고 있어요. 네. 눈여겨볼 뭐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없으면 없다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뭐 전망이나 상품 이런 거. 뭐 우리나라는 이제 당분간 힘들어. 차라리 해외로 눈을 돌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좋은데. 그것도 괜찮은. 뭐 당분간 뭐 없는 걸 뭐 억지로 뭐 하라고 하는 게. 한 번만 얘기해. 예. 지역이라든지 일단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쉽지는 않고 일단 금리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뭐 저는 묻지마 투자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절대 안 되죠 지금. 절대 안 되는데 이제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뭐 결혼한다든지 부모님 봉양한다든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뭐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분들은 고점 대비 30% 정도 이상 1차 지지선 정도 떨어진 매물 위주로 네.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 떨어진 지역들은 좀 기다려 보세요. 서초구, 강남구 안 떨어진다는데 저는 불패 믿지 않거든요. 걔들이 늦게 떨어지는 거지. 오를 때는 먼저 오르고 늦게 떨어지는 거지. 떨어지는 거는 똑같거든요. 바닥을 가야 되기 때문에 30% 이상 떨어진 급매물 위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사전 청약 좀 약간 비판을 했지만 그래도 사전 청약 물량 나오면 저는 공공분양은 좀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나중에 굉장히 신도시는 굉장히 좋잖아요. 학교도 좋고 좋아요. 생활 인프라 좋고 좋아요. 교통도 잘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신도시 같은 택지지구 사전 청약 나오면 저는 실수요자들은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겠다. 우리 청년 뭐 특별 공급도 신설된다라고 하니까 자기 상황에 맞춰서 좀 공급 이게 좀 선별 투자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필요한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금이 부족하고 안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불안한 마음에 막 연끌하지 마시고 지금 또 유튜브 보면 지금이 들어가야 될 때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투자의 기준은 본인이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면 하는 거지만 제발 유튜브 보고 현혹돼서 또 한번 지금 들어가야 될 땐가 막 이런 모험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해외 부동산 말씀하셨는데 발 빠른 사람들은 지금 해외로 좀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금이 좀 있는 분들 한국 지금 금리도 높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자금이 있는 분들이라면 해외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그 부다방 TV, 부다방 TV라고 그건 제 김인만 겁니다. 소장님이 하고 계신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바로 구독 누르겠습니다. 네, 집통도 항상 유튜브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구독 네. 눌러주세요. 네. 자, 이상으로 송승연의 집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재밌고 즐거운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부동산 시장 정말 뭐 다양한 얘기 했습니다. 부동산 경착륙에 대한 우려, 깡통 전세, 그다음 PF 부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봤는데요.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새로운 부동산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